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1분기가요.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 달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여태까지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게을러진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정년은 정말 쉬지 않고 하루도 안 빼고 운동도 잘 했었는데 올해는 운동을 쉬는 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딸아이가 이용하는 듀오링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제 딸아이가 듀오링고 이용한 다음에 불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루도 빼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듀오링고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영리한 시스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상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0일 연속, 30일 연속, 50일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하루도 빼지 않으면요. 상을 줍니다. 그 아이들은 이모티콘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제 딸 같은 경우는 예쁜 이모티콘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목표를 이룰 때마다 예쁜 이모티콘 같은 선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프랑스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빼지 않고 계속해서 러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게 되면 제 자신한테 좀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이모티콘은 여러분들의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지만 스스로한테 이렇게 상을 좀 마련해서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뭘 한다든지 60일 이상, 3달 이상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요. 스스로한테 상을 내리는 이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듀오링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증시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은 혼조세입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승한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섞여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컨슈머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죠. 경기를 타는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인 아마존, 테슬라는 오히려 일주일간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구글하고 메타는 하락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테크놀로지 쪽으로 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반면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색깔이 칙칙합니다. 이 얘기는요,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잠잠해지고 있다.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러한 모습을 각 종목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좁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33.2%에 불과하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은 41.15%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드디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빅스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200일 이평선이 17.24에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며칠만 더 급격하게 하락하면 드디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빅스가 떨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포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피어 인 그리드 인덱스 역시도 지난주에 조금씩 상승하면서 어느새 23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몇 칸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극적인 공포감에서 탈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이제 보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5까지 상승하면서 불안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조금씩 심리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주온 탑픽에는 상승한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섞여 있었는데요. 우버가 가장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6.00%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5.47%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비스트라가 플러스 4.92, 탈렌 에너지 플러스 4.82, 셀레스티카 플러스 4.77, 비트코인이 4.21% 급등하면서 87,330까지 회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2.19% 올라가면서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TSMC 플러스 1.52%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했는데요. 넥스트래커가 0.09%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0.51, 아마존 마이너스 0.88, 알파벳 마이너스 0.91, 메타 마이너스 1.87, 브로드컴 마이너스 1.98, B2가 마이너스 2.33, 엔비디아 마이너스 3.26,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72, 마지막으로 이노데이터가 13.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미국 증시가 보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다행히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4주 내내 마이너스로 종가를 기록했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지난주에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가 1.18%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물론 관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 관련된 기사로 이번 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미국과 유럽의 주가 지수 선물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부과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더 신중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징후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다음 관세 부과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전 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조치보다는요. 더 표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요, 모든 국가한테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한테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전선은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호주의 관계자들은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역업자들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4월 2일에 해방절, 리버레이션 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관세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랜 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관세, 그리고 기타 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상호 관세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네가 우리한테 10% 매기면 우리도 너네한테 10%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관세 및 기타 장벽이라고 써 있는데요. 기타 장벽이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세 아닌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이러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일부의 관세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트럼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또는 블록에 대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일부는 제외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언급했던 것처럼 같은 행사에서 별도의 부문별 관세 발표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공포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는데 사실상 몇몇 국가의 제한된 범위의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 부분별 관세가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발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씩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고 있으며 즉시 발효될 관세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 얘기는 4월 2일에 발표하면서 즉시 발효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요,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적어도 일부 보복을 유발하면서 급격한 확대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주의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요,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이 세계 경제에 지진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중국의 총리 리커 창은 중국이 예상 이상의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주말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많은 정책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 아직까지 유동적이고요.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4월 2일까지는 아직도 일주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친구든 적이든 말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얘기했고요. 그는 이러한 관세 조치가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보좌관은 최근에 이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은요, 대상 국가 목록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몇몇 국가에만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국가별 사항을 보시면요, 몇몇 국가가 문제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위쪽에 중국을 보시면 295빌리언을 넘어서거든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이 236빌리언, 세 번째는 멕시코인데요. 181빌리언입니다. 그 밖에도 아일랜드라든지 저머니, 독일, 그리고 캐나다 이런 국가들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 집중적으로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철강에 대한 관세와 같은 기존의 다른 관세는 반드시 누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중 관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의 원래 계획인 전 세계에 걸쳐 인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이미 후퇴한 것이죠.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이러한 변화 때문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만년 무역 수지 적자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하나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이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수출품의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무역 수지는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게 통상적인 경제의 원칙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그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미국의 무역 수지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환율 조작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본 그리고 중국처럼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올리고 있는 국가들이요, 이런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그들의 나라에 가져가서 풀지 않고요, 미국 국채를 다시 사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에 계속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의 금리를 하락시키겠다, 이렇게 단언한 바가 있고요.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안정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서 만족하지가 않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환율 조작국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는 득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굴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은요, 경기 둔화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 리스크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페드 풋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일 때 연준이 바로 나서서 금리를 인하해 주면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을 조만간 종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이 조만간 끝나겠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미국 증시 전망은 미주은의 전망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즉, 미국 증시의 하락을 연준이 막아줄 것이라는 페드 풋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 두 개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두 번째 그림은요,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지난주 목요일에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경제 전망을 요약해 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요소가 이제 점도표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점도표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점도표의 내용이 12월 달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입니다. FOMC 구성원 19명 중에 근원 PC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의 수는요, 지난 12월에서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uncertainty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근원 PC라고 부르는 이 지수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의 숫자가 지난 12월에는 점선에 있었는데요. 점선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죠. 따라서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리스크인데요. 어디에 대한 리스크냐면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달에는 15명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이 더 추가되면서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12월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증가했다.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 긴장을 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자, 하지만 그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림은요, 미국 경제에 관련해서 FOMC의 19명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미국 GDP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연준위원회 수는요, 지난 12월 달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갑자기 3개월 만에 17명으로 늘었잖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GDP 성장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한 FOMC 위원회 수는요, 지난 12월 달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달에 보니까 18명으로 급등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 둔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요,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가장 커다란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근원 PCE 지표가 만약에 건강한 수치를 보고하고요,
조만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될 수만 있다면 FOMC의 관심은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서 이제부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페드 풋, 연준이 시장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페드 풋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서 더 커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 지수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3월 28일 금요일 날 발표될 근원 PCE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근원 PCE 지수는 1월 달에 전년 대비 2.6%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학자들이 2월 달에는 근원 PCE가 작년 대비 2.7%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가 맞춰지던지 아니면 이거보다 낮은 수치가 나타나면 미국 증시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그러한 평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연례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CEO 젠슨 앙은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한 엔비디아의 향후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블랙엘 GPU를 이제 막 출시하고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이것도 발표하고 이것도 출시한다,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따라서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칩 경쟁사들은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엔비디아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GTC 전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로봇공학, 의료, 최첨단 순행식 서버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최신 AI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흥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런 전시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투자자들과의 연결은 끊어졌죠. AI 미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식은요, 최근에 커다란 조정을 받으며 주당 순이익의 26배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포워드 PER을 보시면요, 26 아래로 떨어졌죠. 25.97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전례 없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올해 매출이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자, 보통 우리가 이 PER 말고요, PEG라는 게 있잖아요. PEG는 뭐냐면 PER을 우리가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 26배에 거래가 된다면요, 만약에 성장률이 26%가 넘어가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57%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26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효율적인 모델이 출시된 이후 AI 칩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걱정거리고요. 자,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칩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이 한참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GTC에서 젠슨 앙은요, 자신 있게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언급하면서 그 어떤 것도 엔비디아의 밝은 전망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딥시크에 관련해서는요, 젠슨 앙이 특히 도발적이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화요일 GTC 기조연설에서 그는 딥시크의 AI 모델에 있는 추론 능력이 더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딥시크 말고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었던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챗GPT에 들어가서 질문하면요, 바로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 보여주거든요. 그 얘기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컴퓨팅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추론은 대부분의 상위 AI 모델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가 발견된다. 자, 따라서 전 세계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젠슨왕이 얘기했는데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그리고 추론의 결과로 현재 필요한 연산량은 작년 이맘때 생각했던 것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소식이죠. 따라서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는 추론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추론형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맞춤형 칩입니다. 브로드컴의 호크탄 CEO가 브로드컴이 기술 대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특정 집적 회로, 우리가 AC라고 부르는 맞춤형 반도체죠. 자, 이러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2027년까지 AI 칩 시장에서 공정한 점유율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주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GTC에서 젠슨왕은요,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많은 ASIC이 취소되고 있다. 화요일 GTC 기조 연설 후 브로드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SIC은 여전히 최고의 칩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사용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브로드컴 같은 기업이 그들이 최고화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왜냐하면 주문만 받아서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반도체가 어떻게 나눠가야 되는지를 이 기업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칩들이 대량으로 배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젠슨왕의 분명한 메시지는요, 브로드컴의 제품은 결국 엔비디아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젠슨왕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재무 또는 전망에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제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민첩한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세가 낮은 국가로 주문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국에 점점 더 많은 제조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SMC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또한 AI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기회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젠슨왕은 올해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에 업계가 약 5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2028년이 되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의 GPU 칩 사업은요, 향후 몇 년 동안 지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GPU 그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가는데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비춘 것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 점점 더 많은 수의 엔비디아 GPU가 설치되는 추세에서 비롯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GPU를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묶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슈퍼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1년 동안 16,000개에서 10만 개가 넘는 GPU로 그 규모가 성장했다. 점점 더 많은 GPU를 묶어서 이제 패키지로 판매하고 시스템으로 판매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젠슨왕은요, 2027년까지 수백만 개의 GPU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여러 개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이제는 수십만 개 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를 묶어서 판매하는 클러스터가 판매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봇공학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은 미래를 제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레브 레바디언 이사에 따르면 AI 로봇공학 개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컴퓨터 능력의 향상과 더 똑똑해진 AI 모델의 결합으로 인해서 로봇공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요, 5년 안에 특히 산업체에서 수백만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로봇의 하드웨어 두뇌를 만드는 엔비디아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발견되는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GTC에서 가장 커다란 발전은요, 엔비디아의 공격적인 제품 로드맵이었습니다. 젠슨항은 기조 연설에서요,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인 엔비디아의 블랙엘 울트라 AI 서버가 현재 모델, 그러니까 블랙엘보다는 울트라가 50%나 성능이 더 우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루빈이 있는데요. 루빈 AI 서버는 블랙엘 울트라보다도 3.3배나 더 빠를 것이다. 자, 그리고 2027년에 후반에 출시될 예정인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요, 블랙엘 울트라보다 14배 더 빠르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성능이 기하급속으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칩을 쓸 수가 없다. 엔비디아 칩이 최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 주가는요, 화요일에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에서 금요일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기술계의 인사들은 이번 GTC 발표의 중요성을 이미 이해했고요. 결국은 투자자들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 수정 추세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젠슨항은요, 올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업계가 약 5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엔비디아의 올해,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2026년인데요. 매출 전망치는 204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026년 1월 달에 마감되는 회계연도에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치는요. 204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천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만 엔비디아가 감당한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요, 나머지 3천억 달러는 과연 어떤 기업이 가져간다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자, 왜냐면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데이터 매출은 1152억 달러였습니다. 자, 이게 2배로 지금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MD는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2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브로드컴은 122억 달러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30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을 2배씩, 3배씩 올린다 해도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매출을 2천억밖에 못 올리면요, 결국은 다 합쳐도 5천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나머지 3천억 달러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2043억 달러가 굉장히 좀 낮은 전망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젠슨항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2028년, 즉 회계연도 2029년의 매출 전망치를 보시면요, 277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3천억도 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조 달러에서 나머지 7천만 달러는 과연 누가 가져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컨센서스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치는요, 2026년이 15.6%, 그리고 2027년은 21.5%, 2028년 회계연도는 28%나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향 조정 추세는 앞으로도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머스크의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지금 주식 팔면 안 된다. 지금 주식 팔면 바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조만간 테슬라 관련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기물 파손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위대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 있는 테슬라의 쇼룸, 차량, 충전소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송은 일반적으로 1분기마다 줄어들지만 올해 초 주요 시장에서 판매와 출하가 모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치적 반발 외에도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인 모델 Y의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라인을 재작업하고 재설계된 버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우리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말입니다. 머스크가 모델 Y에 대해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더 저렴하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차량이 어떤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반발은 트럼프가 3월 11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번 주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촉구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이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행정부 내각의 윤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힘든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흥미진진하며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이자 테슬라의 오랜 지지자인 댄 아이브스는 이 회의가 머스크가 이 격동의 시기를 테슬라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아이브스는 이번 주 초에 머스크를 향해 드물게도 비난을 퍼부으며 억만장자인 머스크에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물러나 테슬라에 다시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브랜드 피해가 머스크와 테슬라를 위한 토네이도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 테슬라 직원들을 모아 모임을 열어서 예를 들어 2020년에 지출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라고 촉구한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이메일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이번처럼 공개적인 전 직원 모임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머스크는 약 30분 동안 즉석에서 연설을 한 후 30분 동안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 직원이 비행기나 기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CEO는 전자를 고려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17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전기 초음속 수직 이착륙 제트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일론 머스크의 희망적인 메시지 덕분에 테슬라 주식이 오래간만에 급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향 돌파되었던 $270 수준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멈추지 않는 한 당분간 장기적인 추세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은 탑픽에 테슬라 주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올 한 해 들려올 초대형 호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델 Y 출시 이후 5년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그리고 10년간 기다려왔던 자율주행에 대한 빅뉴스가 등장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적은 이유는 과연 이 뉴스들이 언제 발표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